네, 이제 대담을 시작해보죠.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또 성추행을 서울시가 방조했다는 관련 고발건도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이슈들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법적인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석 대에 대해서 청구됐던 통신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용 휴대전화 말고도 개인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또 공용전화 이렇게 다른 전화를 추가로 세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신 자료들 누구와 전화를 했고 어떤 문자 메시지 같은 건 주고받은 게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박 시장 죽은 거 둘러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 경찰의 현재의 조사는 사망 경위와 관련된 거에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봤었을 때는 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다른 전화까지, 그러니까 사망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유류품 말고 다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 사건 외에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이 수사 과정이 혹시라도 기밀이 누설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고발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장의 전화를 한번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혹은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의혹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 휴대전화에 보면은 기밀 누설과 관련된 사항이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의혹만으로 그걸 또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게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청구를 하더라도 또 기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냥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제 얘기는 다른 어떤 조사들을 거쳐서 뭔가 저 전화를 꼭 봐야 될 만한 사정을 법원에 확실하게 소명을 해서 청구를 한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영장 청구는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변호사님이 여러 의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단서가 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각종 자료들이지 않겠나라는 추측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통화 내역이나 안에 내용을 보지를 못한다면 뭐 서울시 방조 혐의라든지 피소사실 유출 혐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밝히죠? 근데 서울시 방조 혐의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박 시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알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막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거와 휴대전화에 직접적으로 그게 증거가 남아있으라는 또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바로 찾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고 또 주변의 인물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들었다든가 아니면 수사 기밀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임 젠더 특보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피서 사실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서는 시장과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정도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나가다가 그런데 이게 접점이 휴대전화에도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통화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유족들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전화 그 포렌식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럼 어느 선까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영장하고 다른 부분은 통신영장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누구랑 어떻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느냐를 보겠다는 것이고 휴대전화 포렌식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휴대전화 자체를 이제 열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지만 그것 역시도 사망 경위 조사에 한정돼서 요즘에 휴대전화 안에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딱 한정을 합니다. 뭐 전화 내역이라든가 혹시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통신사를 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전화의 형태로 쓰는 거 말고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통신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사망 시점과 연과 앞뒤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만을 들여다보는 거지 휴대전화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임의로 열어봐서 그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열어보는 근거도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유가족 측의 참관에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만약에 어차피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 유족이 동의를 하면 포렌식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유족이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소유품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남긴 거고 그거에 관한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거고 그 관리권 역시 유족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또 짚어볼게요.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벌어진 추가 피해들이 또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내용들이 뭐였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던데요. 일단 박 시장 시장실에서 뭐 굉장히 뭐 부적절한 성희롱과 성차별이 있었다라는 네. 내용들입니다. 뭐 시장이 운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들을 비서가 챙겨야 했다거나 잠을 깨우는 것도 비서의 업무였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체중이냐 체온이군요. 네. 체온을 재는 혈압을 재는 데 있어서도 직접 비서가 재도록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2차 피해로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피해자 측이 이제 추가로 나오고 조금 전에도 또 속보가 나온 게 그런 추가 자료들이 더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이 압박성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네. 이제 피해자 단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맞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차 피해로? 그거는 2차 피해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네.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연락을 해와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단체 쪽의 얘기만을 너무 듣지 말아라. 그리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아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여성단체에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네. 그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뭐 얘기하지 말라라는 식의 그런 이제 분명히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강요의 정도까지 들으려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뭐 압박감을 심리적으로 느꼈다는 것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시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뭐 실질적인 내가 피해를 받지는 않더라도 위계에 의한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위공직자가 그리고 측근이 전화를 해서 열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증거도 없지 않냐. 밝히지 마라. 이게 뭐 실질적인 내가 피해가 없더라도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 박 시장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어떤 성추행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지금 의미로 고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이 바깥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2차 피해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관련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혹시라도 된다라면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강요해서 못 하겠다라는데 그 강요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이 성범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력에 의한 성추행하고는 좀 다르죠. 직장 내 위계 질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입니다. 네. 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면 분명히 강요가 되는데 네.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는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그걸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네. 이번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서울시 젠더 특보예요. 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 예. 뭐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지금 관련자들이 연이어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특보에 대해서 임특보에 대해서 소환 조사 뭐 일정이나 이런 게 혹시 잡힌 게 있을까요? 아직 뭐 경찰에서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다만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그 전날 박 시장에게 본인이 스스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했고 네. 그 다음날 오전 같은 경우에도 피소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그 전날 네. 그러니까 실종되기 전날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피소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건 아니었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휴대전화를 과연 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느냐 관련돼서 네.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이 임특보는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누설과 관련돼서는 가장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제일 빠르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싶은 거죠. 네, 또 핵심 인물이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요. 마지막으로 대면했고 마지막으로 통화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대충 이런 언급을 어제 좀 했거든요. 네, 어떤 두 차례나 경찰에서 조사를 이미 했고요.
또 피소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날에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피소 사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피소 사실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추행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장에게 다음날 오전,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날 오전 이제 박 시장이 등산을 간다면서 집을 떠났을 때 그날 공간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얘기까지도 했다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이 직접 고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비서실장은 과연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냐, 젠더 특보 얘기를 들은 거냐, 또 별도로 어떻게 보면 알았다는 거냐. 그리고 명확하게 이분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피소 사실까지 알았던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수사 기밀이 누설됐다라고 하려면 경찰에 이게 이 고소가 들어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이 부분이 흘러나왔어야 이게 기밀 누설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서 어떤 추문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한 거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또 박 시장과 통화도 마지막으로 했다고 하죠. 네, 그랬죠. 산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도 알았고 내려와서 하시라. 그러니까 좀 네. 신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와 관련해서 고발건이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는 바로 시작을 했지만 다만 이 조사는 이제 고발인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뭐를 근거들을 고발을 하냐, 예, 이렇게 가지고 내용- 조사를 하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발인이 제3자라서 서울시 내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고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고발 취지 정도를 확인하는 지금 거. 고발인이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가 아닌데 왜 본인들이 그러니까 나서서 했을까요? 고발이죠. 고발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네. 말씀드린 거는 그 서울시 내부에 있었던 어떤 사정을 알고 있어서 고발했다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고발 취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는 경찰에서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를 좀 빨리 넘어가면요. 이재명 지사 관련 이슈입니다. 그 무죄 취지로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이제 지사직을 유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 네. 단 2표 차이로 아주 극적으로 예.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거든요. 사실 근데 전원합의체는 저런 식의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물론 이 지사,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 전원합의체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고 그만큼 의견 대립이 많은 사안이니까 전원합의체 갔기 때문에 네. 대개는 저렇게 가는 경우들이 아주 드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취지는 뭐 여러 번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토론회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 지사 입장에서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재명 지사 후보가 네. 성남시장 제적 시에 불법적으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거 아니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사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그 중간에 있었던 부분들 왜 중간에 어쨌든 개입을 해서 이러저런 조치한 것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봤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런 식으로 토론에 관해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토론을 자체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로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향후 유사한 사례들이 또 발생할 때 이 판례가 영향을 얼마나 주게 될까 이제 이 부분도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두고 벌써 얘기 나오죠. 그러면 네. 토론에서는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그러니까요. 되고 모르는 얘기면 그냥 무조건 부인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이 결국 토론회 외에 사후 검증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후 검증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또 그건 후보 본인에게도 더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의 대법원에서의 이 토론회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지만 시중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의혹처럼 허위사실로 막 너 당신 뭐 부정부패하지 않았느냐, 네. 돈 많이 뇌물 받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꺼냈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까지도 처벌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토론회 자체가 흔들리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법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리고 그런 정도죠. 네, 해외 같은 경우를 봤더니 이렇게 후보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전문가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가 끝나고 나서 뭐 거짓말 뭐 3개 했다, 네. 2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또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또 판단하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의 역할을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에서도 아니 법이 모든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많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